특전사 707 특임단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던 여군이 훈련 중 부당한 이유로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이를 알게 된 투스타인 그녀의 어머니가 분노하여 군부대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백호부대의 훈련장은 연일 자욱한 화약 연기와 거친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곳의 훈련 강도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속 완전 군장을 갖춘 대원들이 쏟아지는 폭염과 사방에서 터지는 모의 폭음탄 세례를 뚫고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유독 작지만 다부진 체구의 한 대원이 눈에 띄었다. 바로 강윤서 중사였다. 길게 묶은 머리카락을 전투모 안에 단정히 갈무리했지만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서도 그녀의 강렬한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웬만한 남성 대원들도 힘겨워하는 고강도 장애물 코스를 윤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주파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매 순간 다음 동작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는 듯했다. 10m 높이의 외벽을 로프 하나에 의지해 오르는 모습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한 마리 흑표범을 연상시켰다. 강 중사, 또 혼자 날아다니는군. 훈련을 총괄하던 권혁주 소령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보다는 못마땅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707 부임 이후 늘 전 과목에서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윤서의 존재는 그에게 눈엣 가시와도 같았다. 특히나 보수적인 군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에게 여군이, 그것도 특전사 중의 특전사라는 707에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저러다 큰 코 다치지.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팀워크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동은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권소령의 비아냥거림에도 윤서는 묵묵히 자신의 훈련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이곳 707은 단순한 자대 배치의 의미를 넘어선 스스로의 한계를 증명하고 독립된 군인으로 바로 서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녀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거대한 그림자, 바로 어머니의 존재가 있었다. 윤서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의 살아있는 전설 강지현 소장이었다. 여성 최초의 이성 장군이자 군 내부의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해 온 강직함으로 얼음마녀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웬만한 장성들조차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서는 그런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군에 입대했다. 강지현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아닌 오롯이 군인 강윤서로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특전사에 자원한 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험난하다는 707을 택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강윤서 중사, 개인 행동 삼가라고 했을 텐데. 마침내 모든 코스를 완주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윤서에게 권소령이 다가와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적의가 서려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저는 훈련 교범에 명시된 모든 절차와 팀 단위 행동 수칙을 준수했습니다. 윤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권소령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권소령의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내 눈에는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건가? 혼자 앞서 나가면 뒤처진 팀원들은 누가 챙기지? 내가 그렇게 잘났어? 제 역할은 선두에서 루트를 개척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방 엄호 및 지원은 각 팀원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틀린 말 하나 없는 정석적인 답변이었지만 권소령에게는 그저 말대꾸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윤서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계집애가 어디서 말대꾸야. 너 같은 건 군인도 아니야. 그저 운 좋게 남자들 틈에 끼어 있는 것뿐이라고. 성차별적인 폭언이 윤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눌렀지만 그녀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곳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이어진 대테러 사격 훈련에서 윤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인질과 테러리스트가 뒤섞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테러리스트 표적만을 명중시켰다. 심지어 마지막 타겟은 100m 거리에서 이동하는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총알은 정확히 헤드샷을 기록했다. 지켜보던 동료 대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젠장 저건 인간이 아니야. 강 중사는 진짜 괴물이라니까. 우리랑은 DNA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동료들의 경외심 어린 시선과 권소령의 불쾌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훈련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대원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생활관으로 향했다. 윤서 역시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샤워를 마치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어린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의 어른 마녀와는 거리가 먼 그저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를 지닌 평범한 엄마였다. 윤서는 어머니의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다. 동시에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휘저었다. 군인으로서 어머니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딸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어머니의 존재가 자신의 노력을 모두 가려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머지않아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등 뒤에서 권혁주 소령의 비틀린 질투심 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707에서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혹독하고 또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윤서 중사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707 부대의 훈련 강도는 더욱 극악무도해졌다.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로 훈련장은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했고 대원들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전천후 임무 수행을 목표로 하는 707에게 날씨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악천후는 실전 상황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최고의 훈련 파트너일 뿐이었다. 그날의 훈련은 야간 산악 침투 및 적진 중심 타격 훈련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쉴 새 없이 퍼붓는 비, 그리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은 대원들의 전진을 한 걸음 한 걸음 방해했다. 윤서가 속한 알파팀은 선두에서 길을 개척하며 목표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권혁주 소령은 이번 훈련의 총지휘관으로서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대원들을 몰아붙였다. 특히 그의 신경은 온통 강윤서 중사에게 쏠려 있었다. 어떻게든 그녀의 콧대를 꺾어놓을 기회만 엿보고 있는 듯 했다. 알파팀 현재 위치 보고. 여기는 알파 하나. 현재 포인트 델타 통과. 예정 시간보다 5분 지연. 이상.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윤서의 차분한 목소리에 권소령은 못마땅한 듯 입맛을 다셨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5분이나 지연됐는데 그게 보고라고 하나. 속도 더 높여. 너희가 산책 나온 줄 알아? 권소령의 닥달에 팀원들의 움직임이 더욱 거칠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윤서의 바로 뒤를 따르던 박진우 하사가 발을 헛디디며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크악! 짧은 비명과 함께 박 하사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진우야! 팀원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쏟아지는 빗소리에 박 하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윤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상황을 판단했다. 알파 2 즉시 팀 통제하고 주변 경계 확보. 알파 3은 후방의 상황 전파하고 지원 요청. 나는 박하사 구출하겠다. 안 돼. 강 중사, 지휘관 허가 없는 이탈은 규정 위반이야. 팀의 부팀장이었던 김 상사가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다. 훈련 중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대열 이탈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모든 행동은 지휘관의 명령 하에 이루어져야 했다. 지휘부에 보고하고 허가받는데 최소 5분 이상 걸린다. 그 사이에 박하사는 저체온증이나 과다출혈로 쇼크가 올 수 있어. 하지만 규정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규정은 없어. 윤서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는 등강기에 로프를 연결해 비탈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동료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뿐이었다. 여기는 통제실. 알파팀 무슨 일이야? 왜 대열을 이탈하는 대원 있나? 무전기에서 권소령의 불호령이 터져나왔다. 드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는 윤서의 돌발 행동을 즉각 포착한 것이다. 보고드립니다. 박진우 하사가 비탈 아래로 추락, 강윤서 중사가 구출을 위해. 누구 마음대로. 당장 복귀하라고 전해. 이건 명령이다.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분감이야. 김 상사가 무전으로 전해오는 권소령의 격노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미 윤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비탈 아래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박 하사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리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 의식은 희미했고 쏟아지는 비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박 하사, 정신 차려. 윤서는 다급하게 박 하사의 뺨을 가볍게 치며 의식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전투복을 찢어 지혈대를 만들고 부목으로 부러진 다리를 고정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빨랐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 몸에 밴 생존 기술이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윤서는 박하사를 등에 업고 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성인 남성의 무게에 쏟아지는 비까지 더해져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사람은 죽는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의 탈진 직전의 상태로 비탈을 기어오른 윤서의 눈에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다. 지원을 나온 의무팀과 다른 팀원들이 그녀와 박하사를 끌어올렸다. 괜찮아, 강 중사. 박하사는? 윤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동료의 상태를 먼저 물었다. 의식은 찾았어. 자네 덕분이야. 정말 대단하다. 동료들의 칭찬에도 윤서는 기뻐할 수 없었다. 멀리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권소령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손에는 통신용 안테나로 쓰이는 길고 단단한 막대가 들려 있었다. 강윤서 중사.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너 내가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라고 했지? 보고드립니다. 상황이 위급하여. 닥쳐.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서의 뺨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권소령이 휘두른 안테나에 그대로 얼굴을 맞은 것이다. 입안이 터지면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명령 불복종이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야. 너 같은 건. 권소령은 쓰러진 윤서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모든 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쳤다. 내가 여왕이라도 된 것 같나?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자리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여긴 군대다.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곳이라고. 폭언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윤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상관에게 반항하는 것은 곧 군 생활의 끝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저 피투성이가 된 채 진흙탕 위에 무릎 꿇고 모든 수모를 견뎌내야 했다. 동료들은 차마 그 광경을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말리고 싶었지만 권소령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 누구 하나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다. 강윤서 중사를 당장 영창에 수감시켜. 이건 지휘관 폭행 및 명령 불복종에 대한 현행범 체포다. 군사재판의 회부에서 군복을 벗겨버리겠어. 권소령은 싸늘하게 명령을 내뱉고는 돌아섰다. 의식을 잃어가는 윤서의 귓가에 동료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지독한 모멸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맴돌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녀는 그렇게 홀로 잠겨갔다. 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감촉에 강윤서 중사는 힘겹게 눈을 떴다. 시멘트 바닥에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고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보이는 것은 사방이 막힌 회색 벽뿐이었다. 707 부대 내부에 위치한 영창, 흔히 징벌실이라 불리는 좁디 좁은 독방이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보다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지독한 굴욕감이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 어떤 사심도 없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행과 명령 불복종이라는 주홍글씨, 그리고 차가운 독방이었다. 권혁주 소령의 비틀린 얼굴과 계집애라던 경멸 어린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피가 터진 입술을 혀로 핥자 비릿한 맛이 다시 번졌다. 거울은 없었지만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이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군사경찰의 수장인 어머니라면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기 위해 들어온 군대였다. 결국 어머니의 힘을 빌리게 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강지현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며 조롱할 것이다. 아니,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군사재판에서 정당하게 내 행동의 이유를 증명하면 돼. 윤서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위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은 군법에도 명시된 원칙이다. 폭행을 당한 것은 명백한 피해 사실이며 재판에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다음 날 권소령이 보낸 부대 내 법무장교와의 면담에서 산산조각 났다. 법무장교는 윤서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이미 짜인 각본을 읊듯 일방적인 통보만 늘어놓았다. 강윤서 중사 현재 당신은 지휘관 폭행 및 명령 불복종, 군 기강 문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폭행이라니요? 저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 행동은 위급 상황에서의 정당한 인명 구조 활동이었습니다. 윤서가 항변했지만 법무장교는 코웃음 쳤다. 피해자? 목격자들은 모두 당신이 먼저 권혁주 소령님께 대들며 달려들었다고 진술했소. 그리고 명령 불복종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나? 당신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훈련 전체가 중단되고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했어. 거짓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 중사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신이 구했다는 박진우 하사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인정하는 게 당신의 군 생활을 위해서도 좋을 거요. 절망이 윤서의 온몸을 덮쳤다. 모든 것이 조작되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침묵하거나 거짓을 강요당했고 자신이 구해준 동료마저 두려움에 입을 닫아버렸다. 권소령이 이미 부대 전체를 장악하고 자신을 완벽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곳은 고립된 섬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다. 편지, 전화는 물론이고 가족과의 면회조차 군사재판 회부 예정인 중범죄자라는 이유로 불어대었다. 윤서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식사를 거부하며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더 혹독한 통제뿐이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희미한 천장의 백열등을 바라보며 윤서는 생각했다. 자신의 신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던 모든 다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는 얼마나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실까. 아니, 어쩌면 실망하실지도 모른다.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좌초해버린 딸의 모습에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굳게 닫힌 독방의 철문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누군가 작은 종이 쪽지를 문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윤서는 기어가다시피 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는 짧지만 강렬했다. 혼자가 아닙니다. 버티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침묵을 강요당한 동료 중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른 간부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립된 섬에도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윤서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얻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좁은 독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체력 단련을 시작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땀을 흘릴 때마다 꺾였던 정신이 다시 바로 서는 것을 느꼈다. 버텨야 한다. 살아남아서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짓누르는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딸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이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서서히 다가서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의 어른 마녀 강지현 소장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육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대한민국 군사경찰의 심장부인 군사경찰감실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지현 소장의 집무실은 그 정적의 중심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짙은 녹음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초점 없는 눈은 풍경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벌써 일주일째였다. 아무리 혹독한 훈련 중이라도 한 주에 한 번 짧게나마 안부를 전해오던 딸 윤서에게서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처음 며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707은 워낙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니 통신이 제한되는 장기 훈련에 돌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가자 단순한 훈련 때문이 아니라는 불길한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단련된 수사관의 직감이자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비서실장. 강 소장의 나지막한 부름에 대기하고 있던 김철규 대령이 칼 같은 자세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예, 장군님. 제707 특수임무단 최근 훈련 일정하고 부대 내 특이 동향 보고서 좀 가져와 봐. 비공식적인 루트로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김 대령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군사경찰의 수장이 특정부대, 그것도 특전사령부의 최정예 부대인 707을 비공식적으로 뒷조사하라는 명령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 강지현 소장이 비공차를 지시했을 때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이 그려져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김 대령이 물러나자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걸린 대한민국 전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707 부대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머물렀다. 윤서가 707에 자원했을 때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다. 딸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스스로 바로 서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걱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는 자신만이 아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몇 시간 후 김 대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다시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장군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강 소장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훈련 보고서에는 야간 산악 침투 훈련 중 경미한 부상자 발생, 성공적으로 훈련 종료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 대령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알아낸 정보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훈련 중 대원 1명 추락 강윤서 중사, 지휘관 명령 불복종 및 독단적 구조 활동 감행. 이후 지휘관과 물리적 마찰 발생. 현재 강 중사, 지휘관 폭행 및 명령 불복종 혐의로 영창 수감 중. 외부와의 접촉 일체 차단. 곧 군사 재판 회부 예정.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강 소장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김 대령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이 지금 강지현 소장의 상태였다. 명령 불복종, 지휘관 폭행. 강지현은 자신의 딸이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윤서는 누구보다 군의 규율과 명예를 중시하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지휘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모를까. 보고서의 물리적 마찰이라는 애매한 표현과 외부와의 접촉 일체 차단이라는 대목에서 그녀는 거대한 은폐의 냄새를 맡았다. 해당 훈련 지휘관 이름이 뭐지? 권혁주 소령입니다. 육사 출신으로 부대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권혁주 소령. 강 소장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여군 부하, 그것을 시기하고 억누르려는 무능하고 권위적인 상관, 그리고 훈련 중 발생한 돌발 상황. 모든 것은 한 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처럼 진부했지만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극의 전형이었다. 김 대령. 당장 감찰팀 비상 소집해. 그리고 내 헬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제707 특수임무단이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정식 감찰 절차를 밟으려면 사령부와의 협조 공문이 필요 없어. 강 소장이 김 대령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건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야. 내 딸을 만나러 가는 어미의 면회다.
그걸 방해하는 놈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군사경찰법 제1조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하겠어. 그녀의 눈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장군의 위험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가 다쳤다는 것을 직감한 어미 맹수의 분노였다. 차량 호출하고 의전 준비. 필요 없다.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감찰팀 수사관 2명만 대동한다. 그리고 707 부대에는 우리가 도착하기 10분 전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마. 불시 방문의 재미를 저들도 느껴봐야지. 강지현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들끓는 분노로 무장한 어머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장이 가진 무게가, 자신의 이름이 가진 권력이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해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계룡대 헬리패드의 육군 군사경찰 소속의 수리온 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전투복 차림의 강지현 소장이 감찰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헬기에 올랐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헬기가 육중한 동체를 하늘로 띄우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다. 기다려라, 딸아. 엄마가 간다. 얼음 마녀의 분노를 실은 헬기는 폭풍의 눈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부대 상공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수리온 헬기 한 대가 부대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사전 예고나 비행 계획에도 없던 헬기였다. 더욱이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육군 군사경찰 마크는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상황실의 통신병이 다급하게 헬기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짧고 단호했다. 육군 군사경찰감 강지현 소장이다. 즉시 착륙을 유도하라. 강지현 소장? 보고를 받은 부대장 이준혁 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사경찰의 수장이, 그것도 얼음 마녀로 불리는 그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707에 들이닥친 것이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일단 영접을 위해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권혁주 소령을 비롯한 부대 주요 간부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굉음과 함께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아직 프로펠러의 회전이 멈추기도 전에 헬기의 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강지현 소장이 위압적인 기세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날카로운 눈빛의 감찰 수사관 2명이 뒤따랐다. 의전이나 환영 인사를 위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충성. 부대장, 준장 이준혁입니다. 여기까지 어인일로. 이준혁 준장이 거수 경례와 함께 인사를 건넸지만 강 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를 지나쳤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이 준장 뒤에 서 있는 권혁주 소령에게 정확히 꽂혔다. 권 소령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 소장의 시선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권혁주 소령. 강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네. 권 소령이 긴장한 채 대답했다. 자네가 내 딸을 감금하고 재판에 넘기려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네. 따님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권 소령은 순간 당황하여 되물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강윤서? 내 딸 강윤서 중사 말이다. 강 소장의 입에서 강윤서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연병장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준혁 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제 곧 군복을 벗길 예정이었던 미운 오리 새끼가 대한민국 군사경찰수장의 외동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특히 권혁주 소령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출세욕과 비틀린 자격지심으로 짓밟았던 부하가 하늘 같은 존재인 이성 장군의 딸이었다니.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것은 강 중사가 훈련 중 명령에 불복하고 저에게 폭력을. 권소령은 본능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 소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닥쳐라. 그 한마디에 권소령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부터 내 딸을 만나겠다. 당장 영창 문 열어. 강 소장이 싸늘하게 명령했다. 이준혁 준장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절차라는 것이 강 중사는 현재 군사 재판을 앞둔 중죄인 신분이라 면회가. 면회? 강 소장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면회가 아니야. 불법 감금 현장에 대한 군사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개시다. 부대장, 당신은 지금 현행범의 도주를 돕고 증거인멸에 동조하는 건가? 내가 당신 계급장부터 떼어줄까? 강 소장의 서슬퍼런 협박에 이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강 소장은 성큼성큼 영창으로 향했고 겁에 질린 간부들은 그저 그녀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영창을 지키던 헌병들은 투스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 있었다. 강 소장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독방의 철문을 가리켰다. 열어. 덜컥 하는 쇳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독방의 문이 열렸다. 어둡고 축축한 내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 왼쪽 뺨에는 무언가에 강하게 맞은 듯 길고 붉은 상처가 선명했다. 바로 그녀의 딸 강윤서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지현 소장의 눈빛이 절망과 분노로 거세게 흔들렸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떤 흉악범을 마주하고 그 어떤 끔찍한 사건 현장을 보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어른 마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윤서야.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 웅크리고 있던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던 그녀의 눈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엄마.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 가장 간절했던 단 하나의 이름. 윤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강지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독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딸의 작고 상처투성이인 몸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강철 같던 군사경찰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딸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한 어머니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권혁주 소령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바로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어른 마녀의 진짜 분노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강윤서 중사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밀어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시면 안 됩니다. 제 힘으로. 닥쳐라. 강지현 소장은 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엉망이 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퉁퉁 부은 눈, 터진 입술, 그리고 뺨에 선명한 피멍과 상처. 딸의 얼굴에 새겨진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다.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내 딸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어? 강 소장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윤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 소장은 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독방 문 앞에 사색이 되어 서 있는 이준혁 준장과 권혁주 소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불타는 분노와 냉혹한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부대장, 그리고 권혁주 소령. 그녀는 천천히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내 딸 강윤서 중사에 대한 모든 혐의는 지금 이 시간부로 군사경찰에서 직접 수사한다. 여기 있는 모두는 잠재적인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이야.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부대를 떠날 수 없다. 장군님, 이건 월권. 이준혁 준장이 무언가 항의하려 했지만 강 소장의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었다. 월권? 강 소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투스타 강지현이 아닌 폭행당한 피해자의 어미로서 행하는 것이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죽여도 그땐 정당방위나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겠지. 안 그런가?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정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듯한 섬뜩한 기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강 소장은 함께 온 감찰 수사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현장 감식 시작해. 이 독방, 그리고 권혁주 소령의 사무실과 숙소까지 전부. 머리카락 한 올,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마. 그리고 알파팀 팀원 전원 한 명씩 개별적으로 격리해서 진술 확보해. 강요나 회유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대 내 헌병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 707 부대는 순식간에 군사경찰의 완벽한 통제 하에 들어갔다. 강 소장은 윤서를 데리고 의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의무관에게 직접 딸의 상처를 치료하고 진단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치료를 받는 내내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등장으로 상황이 역전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결국 자신의 힘이 아닌 어머니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 말하지 않았어? 치료가 끝난 후 의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강 소장이 입을 열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내가 뭐가 죄송해. 죄송해야 할 사람은 나다. 내 딸이 이런 꼴을 당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이 어미가 죄인이야. 강 소장의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다. 그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윤서야. 내가 왜 군에 입대했는지, 왜 굳이 이 험한 707에 왔는지 엄마는 다 알아. 내 그늘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겠지. 엄마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시련이나 훈련이 아니야. 명백한 범죄고 폭력이야. 이런 부조리에 굴복하고 침묵하는 건 군인의 명예가 아니야. 맞서 싸워야지. 진실을 밝혀내고 죄 지은 놈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굳게 닫혀있던 윤서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 이건 나의 실패가 아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군사경찰감이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뒤엎었다는 소문이 나면. 걱정하지 마라. 강 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이 아니야. 내 딸에게 가해진 폭력은 대한민국 모든 여군, 아니 모든 군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폭력의 씨앗이다. 내가 이번 기회에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릴 테니까.
누가 감히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지, 누가 감히 신성한 군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 실체를 온 세상에 드러내 줄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선 내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폭행을 방조한 자들부터 시작하자꾸나. 내 동료 박진우 하사부터 만나봐야겠어. 강지현 소장의 눈빛은 다시 얼음 마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딸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썩어빠진 군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분노의 서막이 올랐고 이제 곧 피해 심판이 시작될 터였다. 707 부대는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은 거대한 태풍의 눈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다. 강지현 소장의 명령이 떨어진 후 707 부대는 거대한 수술대에 오른 환자와 같았다. 군사경찰 감찰팀의 메스는 부대의 가장 깊고 썩어 들어간 환부를 향해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수사의 첫 번째 대상은 강윤서 중사를 구출하고도 두려움에 입을 닫았던 박진우 하사였다. 강 소장은 박 하사를 자신의 임시 집무실로 마련된 부대장실로 불렀다. 그곳에는 강 소장과 김철규 대령, 그리고 영상 녹화 장비만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하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박진우 하사. 강 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다. 분노나 질책의 기색은 없었다. 많이 무서웠겠지. 이해한다. 나 역시 이등병 시절 선임의 부당한 지시에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침묵은 때로 진실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기도 한단다. 그녀는 박 하사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었다. 나는 지금 너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을 뿐이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말해주면 된다. 너의 진술은 군사경찰의 이름으로 철저히 보호될 것이다. 너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자가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자의 군복을 벗길 것이다. 약속하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과 군사경찰감의 서슬퍼런 약속이 공존하는 말에 박 하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흐느끼며 그날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강윤서 중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자신을 구했는지, 권혁주 소령이 얼마나 부당하게 그녀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강 중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무서워서 권 소령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됐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어 고맙다. 박 하사의 진술은 수사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의 증언을 확보한 감찰팀은 알파팀 팀원 전원을 소환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권소령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기 주저했지만 박 하사의 용기 있는 고백과 강지현 소장의 강력한 신변 보호 약속 앞에 그들 역시 하나둘씩 굳게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권소령의 폭행과 폭언은 강윤서 중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과 인격 모독을 일삼아왔으며 특히 여군인 윤서에게는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과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훈련 물자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리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모든 증언과 증거가 가리키는 종착점은 단 한 사람, 권혁주 소령이었다. 강 소장은 마침내 그를 소환했다. 권 소령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폐색이 짙었다. 권혁주 소령. 당신에게 묻지. 내 딸에게 왜 그랬나? 강 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오해? 강 소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이게 전부 오해란 말인가?
계집애가 어디서 말대꾸냐는 폭언, 안테나로 뺨을 후려친 폭행,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짓 진술 강요, 심지어 훈련용 유류를 빼돌려 개인 차량 주유에 썼다는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권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 소장의 손에 들린 것이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명백한 증거 자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놈 같은 자들을 지난 30년간 수없이 봐왔다.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약한 자를 짓밟는 것으로 해소하는 버러지들. 군복 뒤에 숨어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걸 기강 확립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쓰레기들 말이다.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권소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놈이 휘두른 폭력은 단순히 내 딸아이의 뺨에 상처를 낸 것만이 아니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맹세한 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무엇보다 신성한 군복의 가치를 더럽혔다. 그 죄에 내 놈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반드시 갚게 해주마. 그녀는 함께 온 수사관에게 턱짓했다. 권혁주 소령을 직권 남용, 초병 폭행, 특수 폭행, 강요, 협박, 군용물 절도 혐의로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한다. 수갑 채워. 장군님, 이럴 순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습니다. 권소령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한 군인의 몰락과 진실의 승리를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부대장 이준혁 준장 역시 지휘 책임과 사건 은폐 및 방조 혐의로 직위 해제되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강지현 소장의 메스는 부패한 환부를 정확히 도려냈고 707 부대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종양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군사법정의 엄중한 심판뿐이었다. 한 달 후 육군 본부 고등군사법원. 대한민국 군 전체의 이목이 이곳으로 쏠렸다. 707 부대 지휘관 폭행 및 비리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피고인석에는 초췌한 모습의 권혁주 전 소령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방청석 한쪽에는 제복을 입은 강윤서 중사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했다. 그 뒤에는 강지현 소장이 담담한 얼굴로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권 전 소령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일부 기강해이 장병에 대한 지휘관의 정당한 훈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이자 군사경찰감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표적 수사라며 여론을 호도하려 애썼다. 하지만 군 검찰 측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법정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첫 번째 증거는 강윤서 중사의 상해 진단서와 당시 폭행으로 찢어진 그녀의 전투복이었다. 의무관의 전문적인 소견과 함께 뺨에 남은 상처가 단순한 마찰이 아닌 길고 단단한 물체에 의한 가격의 결과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이어서 박진우 하사를 비롯한 알파팀 팀원들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눈물로 진실을 고백하는 젊은 군인들의 모습은 방청석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들의 증언은 권 전 소령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사건 은폐를 위한 협박 사실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감찰팀이 복원해낸 권 전 소령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그가 부대장에게 강윤서 그 계집애 이번 기회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과 동료. 장교에게 투스타 딸인 줄 알았으면 머리카락 한 올도 안 건드렸지라며 후회하는 내용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강윤서 중사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차분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저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위기에 처한 전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권혁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다른 군인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권혁주 소령은 저를 폭행하고 모욕함으로써 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군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회복된 명예가 아닌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술은 법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개인에 대한 원망을 넘어 군 전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방청객들은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보았다. 최후 변론에서 권 전 소령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국가에 헌신한 지난 세월을 언급하며 한순간의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권혁주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관의 직위를 남용하여 부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특히 부상당한 병사를 구한 부하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군용물을 횡령한 점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파면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파면.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권혁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윤서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묵묵히 그 앞을 지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강지현 소장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다, 내 딸. 감사합니다, 어머니. 모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동지애의 증표였다. 법정의 불꽃은 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군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의 어둠을 태우고 정의의 새벽을 밝히고 있었다. 권혁주 전 소령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현 소장의 칼끝은 707 부대를 넘어 군 전체의 썩은 뿌리를 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경찰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직권 남용 및 부조리 실태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수많은 제2의 권혁주들이 군복을 벗었고 폐쇄적인 군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제도적 개혁안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여군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신설되었고 지휘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707 부대는 그야말로 대수술을 겪었다. 부대장부터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었고 새롭게 부임한 지휘부는 부대 문화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강윤서 중사는 모든 혐의를 벗고 원래의 자리로 복귀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위급 상황 시 지휘관의 부재 또는 부적절한 지휘에 대응한 모범적인 초급 간부 사례로 전군에 전파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에도 윤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결국 어머니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작아지게 만들었다. 복귀 후 그녀는 일부러 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강지현 소장이 예고 없이 윤서의 독신자 숙소를 찾아왔다. 군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한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된장찌개 냄새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던 작은 방을 채웠다. 아직도 엄마가 원망스럽니? 식사를 하던 중 강 소장이 조용히 물었다. 윤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넌 해냈다. 강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진흙탕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동료를 구하겠다는 신념을 지켜냈기 때문에 엄마가 나설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부당함에 타협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다. 시작은 내가 한 거야, 윤서야. 엄마는 그저 내가 힘들게 파놓은 진실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렸을 뿐이란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게 아니야. 때로는 도움을 청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단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군사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내 엄마로서 너는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야. 어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윤서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의 존재는 자신의 노력을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대지였다는 것을.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한 침대에 누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인으로서의 고충, 여자로서의 삶, 그리고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 길고 길었던 상처의 시간은 비로소 완전한 치유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사건 이후 707 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더 이상 부당한 폭력이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실력과 팀워크만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윤서는 더 이상 겉도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와 실력은 모든 대원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녀는 부대원들의 깊은 신뢰를 받는 핵심적인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707 부대의 변화와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정화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더 단단하고 건강해진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연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바로 여성 특수임무대의 공식 창설식이었다. 707 부대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여성팀이 그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정식 부대로 독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부대의 창설 멤버이자 최선임 교관의 자리에 상사로 진급한 강윤서가 서 있었다. 지난 1년은 그녀에게 격동의 시간이었다. 군사법정의 증인에서 부대 개혁의 중심 인물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개척자로. 그녀는 쉼없이 달려왔다. 뺨에 남았던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군인 정신 속에 강철처럼 새겨져 있었다. 부대 차렷. 창설 부대 대표 강윤서 상사 특수전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렁찬 구령과 함께 갓 임관한 여성 특임대 대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했다. 윤서는 그들의 가장 앞에서 늠름한 모습으로 사령관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감은 없었다. 오직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보고합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성특수임무대는 2023년 6월 15일 부로 창설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보고를 마친 그녀의 시선이 귀빈석 한쪽에 앉아있는 어머니 강지현 소장에게 잠시 머물렀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윤서는 알 수 있었다.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깊은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을. 모녀는 말없이 눈빛을 나누었고 그 순간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교감을 느꼈다. 창설식이 끝나고 후배 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던 윤서에게 강 소장이 다가왔다. 축하한다, 강 상사. 감사합니다, 장군님. 딱딱한 경례와 대답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정말 내 힘으로 너만의 길을 만들어가는구나. 장군님께서 닦아주신 길 덕분입니다. 아니, 이건 온전히 내가 흘린 땀의 결과다. 강 소장은 딸의 어깨에 달린 상사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매만졌다.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늠름한 후배들이 있었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자신의 새로운 부대원들과 함께 첫 야간 산악훈련에 나섰다. 1년 전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훈련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개척하며 후배들을 이끄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한 줄기 불꽃과도 같았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강철은 더욱 단단하게 벼려졌다. 강윤서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강지현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여성 군인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설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설의 뒤에는 딸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기꺼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던 강철 같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터였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두 개의 불꽃, 강철의 모녀는 그렇게 대한민국 군의 가장 밝은 빛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